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 독해 실제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 편의 독해 지문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이 독해 지문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내용을 읽어 나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읽어 나가면서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해 실제에서 보면은요, 독해는 크게 두 종류의 글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설명문과 또 하나는 논설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설명문 나와 있는데요. 자, 개념 및 목적 볼게요. 읽는 이가 잘 모르는 사실, 사물, 현상, 사건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풀어 쓴 글로서 이해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동그라미, 이해시키는 것. 따라서 설명문은 개인적 견해를 되도록 배제하며 언어도 함축적으로 쓰지 않고 지시적으로 사용한다. 지시적 동그라미. 자, 설명문의 핵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죠. 정보 전달입니다. 써놓으세요. 바로 설명문의 핵심은 정보 전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장 쉽게 이해시키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함축적인 언어 안 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도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을 쉽고 간결하게 써서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밑에 보면은 요건 보이죠? 객관성, 아주 객관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이성, 쉽게 써야 됩니다. 그 다음 체계성, 조리 있게 써야 되고요. 마지막 정확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짜임을 보면은 당연히 설명문, 논설문은 처음, 중간, 끝에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논설문은 우리는 서론, 본론, 결론이란 말을 쓰지만, 자, 이런 설명문은요,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머릿말, 그 다음에 본문, 맺은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보세요. 설명 대상의 제시, 설명의 방법, 지필 동기, 배경 등을 밝히는 부분으로 대체적으로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거나 시사적 내용을 언급하거나 인용, 질문 등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머릿말에서의 핵심 보세요. 설명 대상의 제시 표시해 놓을게요. 어떤 내용을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그 화제를 제시하는 게 바로 머릿말에서의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문에 그 머릿말 옆에다가 제일 핵심은 바로 화제 제시라고 써놓으세요. 자, 인간이 동물로서 다른 동물들에 비해 생존 수단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고등동물이 된 것은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 생물학자 린네는 자연의 체계라는 그의 저서에서 인간에게 호모 사피엔스라는 학명을 붙였다. 이는 생각하는 사람이란 뜻의 라틴어로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생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을 생각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생각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인간을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그 특징을 살펴보자.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뭐였습니까? 서두에서. 그렇죠? 인간이 생각하는 동물로서 다른 동물들과 다른 특징인 생각한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했던 겁니다. 바로 이게 논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본문 볼게요. 구체적으로 풀이 나간다. 첫째, 직립보행한다 표시. 직립보행. 그래서 이제 다른 동물들과 달리는요, 직립보행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불을 사용한다 표시. 인간은 물질을 마찰시키면 열이 나고 그 열이 불로 변한다는 것을 알았다.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화식을 하게 되어 위의 부담을 덜어주고 어둠을 쫓아 활동하는 시간을 연장하며 모진 추위를 극복하면 물론 맹수의 위협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인간은 생존의 능력이 증대되어 멀리 한 대까지 생활권을 넓혔다. 잘 훈련된 침팬지는 불을 사용하여 끼견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인간의 훈련에 의한 것이요 자율적이 아니라는 데서 역시 인간의 불을 일으키고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 두 가지 특징을 일단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직립보행을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불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일단 인간이 다른 동물과는 다른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맺은말 볼게요. 마지막. 머릿말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해명 또는 본문의 설명 내용을 어떻게 요약,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에게는 그 원초적인 특징 이외에 언어를 사용하면서 사회를 구성하여 문화라는 대기 속에 차원 높게 사는 특징이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짐으로써 인간은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굳건히 지키게 되는 것이다. 자, 부분에 보면은 하략, 본문에 하략 나왔는데 하략에 생략된 내용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네요. 어디를 통해서요? 맺은말이에요. 원초적인 특징 이외에 언어를 사용하면서 사회를 구성하여 문화라는 대기 속에 차원 높게 사는 특징, 즉 하략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인간은 언어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언어를 사용해서 문화를 형성하여 조직을 이루어 간다라는 내용이 나왔겠죠. 왜? 요약 제시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설명문에서는요, 맺은말에 항상 본문의 내용을 요약 제시한다는 걸 알고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앞의 내용이 어떤 것이구나 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뒤에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설명문의 이해인데요. 자, 첫 번째는 인간의 특징이라는 글입니다. 자, 위에 걸 아까 보면은요, 앞에 있던 내용과 이제 뒤에 있는 좀 더 연결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볼게요, 이제. 이 글은 인류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특징을 밝힌 설명문이다. 학술적인 성격이 강한 글로 인간의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인간이 고등동물이 된 까닭을 밝히고 있다. 자, 가해볼게요. 그러나 위에 말한 인간의 두 가지 특징은 극히 원초적인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보다 높은 차원의 특징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자, 이제부터 주요 설명문의 이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이요, 이제 연결되는 지문이거든요. 이 지문이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의 특징이고요. 이 글은 인류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특징을 밝힌 설명문이다. 학술적인 성격이 강한 글로 인간의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인간이 고등동물이 된 까닭을 밝히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갑자기 가부터 뭐가 나와요?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나 위에 말한 인간의 두 가지 특징은 그러나 극히 원초적인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보다 높은 차원의 특징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자, 우리 앞에 책을 다시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답, 우리 서론 부분에서, 자, 잠깐 이렇게 필기를 좀 하면은요, 우리 처음 부분에서요, 우리 148페이지죠? 처음 부분에서 말하고자 했던 건 뭐였습니까? 인간이 어떻다고요? 인간은요, 뭘 가지고 있다? 자,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즉 동물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어디냐면요. 148쪽에 오른쪽이죠. 148쪽에 맨 밑에서부터 149쪽에 오른쪽이죠. 인간이 동물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자, 중간 부분 본문에서는요, 특징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특징이요, 바로 그렇죠, 직립보행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요, 불의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지금, 자, 우리 다음 페이지, 위에 말한 인간의 두 가지 특징은 극히 원초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거는 원초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이 동물과 다른 특징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보다 높은 차원의 특징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고차원적인 거, 고차원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높은 차원의 특징으로 들어야 할 것은 우선 인간이 언어를 가졌다는 것이다.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그렇죠, 언어의 사용입니다. 언어의 사용이라는 게 고차원적인 특징의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대뇌에는 말을 하도록 작용하는 중추신경이 있다. 이 신경의 작용으로 발음기관을 움직여서 말을 하게 되고요. 또 청신경과 대뇌를 통하여 타인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다. 물론 다른 동물도 자신의 소리로서 그 나름의 신호를 교환한다.
침팬지는 수십 종의 소리를 내어 동료를 부르거나 탓하며 경계, 공포, 고통, 경악, 기쁨, 슬픔 등을 표현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감정의 직접적 표현에 불과하다. 즉 여기서 보면은요, 뭐와 지금 우리가 비교하고 있죠? 그렇죠. 침팬지와의 비교를 통해서 자, 언어의 사용에서는요, 침팬지와의 비교를 통해서요, 바로 침팬지가 사용하는 언어와 인간의 언어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침팬지의 언어는 뭐에 불과하다 그랬죠? 그렇죠. 감정의 표출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언어의 사용 첫 번째, 침팬지와 비교해서 감정의 표출에 불과한 침팬지의 언어와는 다른 인간의 언어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인간의 언어는 이러한 감탄사가 아니라 세분의 음성으로 의미 있는 단어를 이루고 이 단어들을 일정한 법칙에 따라 운용함으로써 복잡한 의미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상징적인 것이다. 인간의 언어는 상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인간이 이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자기의 경험을 타인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경험을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있고 이러한 소통의 기억을 낳게 했다. 또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복잡한 사상을 추상화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고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자,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또라는 말 동그라미 칠게요. 자, 또라는 말은요, 바로 앞과 뒤에 있는 문단의 관계를 어떻게 대등한 관계를 연결합니다. 자, 위에 있는 문단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경험을 전달한다 그랬죠. 그리고 경험을 또 전달하고요. 즉, 소통은 기억을 낳게 했다. 자, 바로 소통과 함께 기억이라는 것을 낳게 하는 것이 바로 언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또 라고 했으니까요, 복잡한 세상을 추상화할 수 있고, 자, 사상의 추상화도 여기에 해당이 되네요. 자, 이에 따라 사고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이외에 호모 로켄스라고 하는 까닭도 이러한 데에 있을 것이다. 자, 즉 사고를 추상화하면서 결국 이것은 바로 무엇? 사고 능력을 발달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언어의 사용을 통한 인간의 언어의 특징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 언어의 특징 첫 번째, 언어의 사용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인간이 가지는 또 하나의 높은 차원의 특징은 그 사회성이라고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사회성입니다. 자, 인간은 오랜 옛날부터 이미 집단을 형성하였고 그 구성원보다는 그 집단 자체가 생존 경쟁의 단위였다. 이 집단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직과 제도가 생겨나고 다시 이의 통합을 위하여 정치가 생겨났다. 그래서 사람을 호모 폴리티쿠스라고도 한다. 집단 생활하는 것은 물론 인간만 아니다. 유인원, 어류, 조류, 곤충류 등도 일정한 영토를 확보하고 집단 생활을 하며 그 안에는 계층적 차이까지 있다. 특히 유인원은 혈연적 유대를 기초로 하는 가족 내지 가족 집단이 있고요. 성에 의한 분업이 행해지며 새끼를 위한 공동작업도 있어 인간의 가족 생활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본능에 따른 것이므로 창조적인 인간의 그것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이들의 집단은 군집이라고 인간의 집단을 사회라고 불러 이들을 구별한다. 자, 사회성을 통해서 군집과 사회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군집이라는 건 바로 본능에 의한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사회성이라는 것은 결국 창조적인 겁니다. 창조적. 그래서 이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인간만이 가지는 사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그 운명의 구성원의 운명을 종속시킨다. 자, 사회의 또 특징, 하나의 유기체.
두 번째는요, 사회는 그 구성원으로 하여금 이미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생활형에 적응하도록 한다. 생활형 적응. 자, 세 번째는요, 그 사회는 그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그 사회의 이해관계와 대립할 때 전자를 하위에 둔다. 자, 보세요. 그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사회의 이해관계와 대립할 때 전자를 하위에 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 우선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사회의 이해관계가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사회의 이해관계가 우선을 둔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사회는 그 사회의 존속을 위한 활동의 모든 분야를 그 구성원들에게 분배한다. 이리하여 사회는 하나의 조직 체계를 이루어 존속하는 것이다. 자, 네 번째 특징은 바로 뭡니까? 자, 모든 분야를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네 가지의 특징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문단 갈게요. 사회는 그 조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규범을 가진다. 어느 사회에서 살든지 인간은 그 사회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규범 또는 사회가 가지는 생활 양식을 문화라한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사회의 규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문화입니다. 자, 개개의 사회가 가지는 특징적 문화형은 오랜 세월을 두고 그 사회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룩한 경험의 결과이다. 문화는요, 바로 경험의 결과가 되는 거죠. 문화형 존재는 사회의 존재와 활동에 필요한 것처럼 사회의 존속에도 필요한 것이다. 사회는 그 신참자들에게 그들이 가질 위치에 따른 문화형을 교육하고 지위를 줌으로써 사회 구성원이 세대 교체를 거듭해도 그 구성원의 생사와 관계없이 사회가 존속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성원 각자는 그 사회의 문화형을 배움으로써 이런 학습을 개인의 사회화라 한다. 자,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행동 양식을 습득하고 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하고 생활하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어휘가 하나 나왔죠. 바로 뭡니까? 개인의 사회화입니다. 자, 개인의 사회화가 바로 이러한 사회를 유지시키는 것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다 문화란 사회 안에 존재하는 것이며 인간만이 가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문화라는 대기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문화라는 것은 바로 누구만이 가진 거라고요? 그렇죠. 인간만이 가진 것. 즉 그렇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그 원초적인 특징 이외에 언어 생활을 하고 사회를 구성하며 하여 살며 문화라는 대기 속에 사는 높은 차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정리하는 거라 그랬죠. 이와 같이 인간은 원초적인 특징 뭐였습니까? 자, 원초적인 특징 뭐였어요? 직립부행과 불의 사용이었죠. 첫 번째 두 문단 요약했죠. 자, 그 다음에 그것 이외에 사회를 언어 생활을 하고 첫 번째 언어, 두 번째 뭐예요? 사회를 구성한다 그랬죠. 두 번째는 사회를 구성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산다. 그의 내용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짐으로써 인간은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으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게 되는 것이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글의 내용은 결국 인간의 특징을요, 바로 다른 동물과 다른 것으로 나누어서 비교하고요, 그 특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글입니다. 설명문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좀 더 쉽게 그리고 항목으로 딱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야기가 쉬운 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 두 번째 한국 축제의 역사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선생님이 지우면서 정리를 좀 할게요.
자, 한국 축제의 역사 봅시다. 이 글은 우리의 축제가 고대 부족 국가의 제철 행사에서 비롯되어 국가적 행사인 공의와 민간적 행사인 마을굿의 두 갈래로 전승되어 왔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글이다. 이를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원시적 축제는 삼국시대의 제천 의례의 전통에서 유래되었는데 국가적 차원의 행사는 신라, 고려조의 팔관회와 연등회로 나타나며 조선시대에도 이어져 산대희가 연행되었다. 또한 민간 부분에서도 강릉 단오굿, 하회별 신굿 등으로 대표되는 행사로 나타났다. 하는데 사회의 변모에 따라 집단의 의례가 종교적 외포의 대상에서 예술적 감상과 오락의 대상으로 바뀌면서 의례인 굿이 놀이로 전환되어 하였다는 것이다. 본책에 인용된 부분은 놀이의 기원으로서의 굿에 관련 설명 부분이다. 좀 내용이 좀 긴데 일부만을 지금 차용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민중오락의 기원을 유년기의 놀이와 모방에서 찾지 않고 신들림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여 샤머니즘에서 샤머니즘의 그 기원을 두기도 하는데 샤머니즘 동그라미 칠게요.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가달락에서는요 민중오락의 기원을 얘기했습니다. 자, 민중오락의 기원을요 샤머니즘에 두고 있습니다. 자, 샤머니즘에 기원을 두기도 하는데 우리의 무속에서도 지금껏 한강 이북의 강신무들은 작두를 타며 물동이 변죽을 타고 공수를 준다. 경기도 당굿에서는 전에는 줄광대가 줄을 타고 제담을 하였다. 굿에서 노는 이와 같은 자피가 대륙에서 전래한 산악백희의 영향을 받기 전에 자생한 가무백희의 기원을 말해주는 것이지만 탈놀이의 기원도 위에서 보아온 마을굿에서 기원을 찾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동해안 멸신굿에서 노는 도둑잡이 놀이, 경기도당굿의 산이들의 놀이 등에서 놀이로의 전화를 보여주는 맹화를 찾을 수 있겠다. 지금 보면은요 놀이의 기원으로서의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민중오락의 기원으로서 샤머니즘, 즉 거기에서의 굿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굿에 대한 내용이 지금 쭉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의 이 지역 것들로 뭐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류를 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서 좀 더 구체화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마을굿에서 아직 의례의 일부로서 놀던 놀이가 분화되어 셋이 풍속의 하나가 되는 좋은 예를 우리는 해서지방의 탈춤이나 중부지방의 산대놀이, 영남의 오광대와 들노름에 찾을 수 있다. 밑줄 치세요. 구체적인 사례가 되는 겁니다. 같은 들노름에서도 수영 야류는 아직 음력 정월 대보름의 산신제와 함께 거행되는 탈놀이인데 비하여 동네 야류는 동서부로 나뉘어 큰 줄다리기를 한 다음 축제 놀이로서 야류가 베풀어졌다. 봉산탈춤은 단오명절의 놀이의 일환으로 놀았는데 같은 놀이 마당에서 낮에는 씨름과 그네뛰기를 하고 밤에는 탈춤을 놀았으며 탈춤이 끝난 이튿날 같은 장소에서 무당들이 장터의 단골 상인들을 위한 제수굿을 하였다고 한다. 자, 나에서는 뭡니까? 이 굿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사례를 쭉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 해보세요. 강릉 단오굿에 비하여 봉산탈춤의 단오명절 놀이는 이처럼 굿과 놀이가 분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아직 탈놀이 속에 굿의 잔존을 볼 수 있지만, 자, 양주 별산대 놀이는 4월 초파일에 관등놀이로 불을 붙이고 그 조명으로 탈놀이를 하였다. 이는 연등의 일회의 유습이라 볼 수 있겠다. 자, 봉산탈춤과 그 다음에 양주 별산대 놀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봉산탈춤 그리고 양주 별산대놀이, 이 두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봉산탈춤이라는 것은요 어디서요? 굿과 놀이가 분화된 것, 그 사례를 얘기했고요. 양주별산대 놀이도요, 관등놀이로 불을 밝히고 조명으로 탈놀이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국과 놀이의 분화의 사례가 되는 겁니다. 둘 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라 문단을 보세요. 근세로 내려오면서 마을구 축제가 명절 놀이로 분화된 과정을 볼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것마저 마당 놀이로서의 연극 공연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은 이른바 근대화 과정에 따른 민속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와 개편의 결과라고 하겠다. 자, 얘는 이제 결국 근대 과정에 따른 민속놀이의 변화가 마지막 이 글의 내용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기존에 있던 봉산탈춤이나 그 다음에 어떤 양주별산대 놀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는 하나의 구세 기능을 했던 내용이었던 것이 현재는 이제 놀이로서의 기능, 공연으로서의 기능으로 분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글이 되겠네요. 자, 그럼 세 번째 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사회와 인간생활. 이 글은 정보사회의 핵심이라 정보 테크놀로지가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위해, 이익, 영향 등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정보사회를 사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본책에서 인용된 부분은 텔레비전과 컴퓨터의 위해성에 관한 내용이다. 자, 텔레비전과 컴퓨터의 위해성이라는 건 이제 나쁜 점을 얘기하겠죠. 자, 그럼 이 글도 좀 지우고요. 다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하니까요. 좀 칠판이 많이 지저분하죠.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내용 잘 보세요. 가해볼게요. 우선 우선 동그라미 치세요. 우선이라고 나오는 것은 항상 첫째라는 의미거든요. 앞에 무언가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첫째, 둘째, 셋째의 내용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정보기기는 인간을 잡노동에서 해방시켜준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요. 정보기기의 역할. 잡노동에서 해방시켜준대요. 첫 번째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편하게 해준다. 컴퓨터와 전화를 이용하여 쇼핑과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은행을 직접 찾아가는 수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해방은 인간에게 적어도 잠재적으로는 좀 더 고차원적인 정신활동, 좀 더 심오한 지적 모험, 좀 더 수준 높은 예술적 탐구에 젖어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준다. 자, 정보기기의 역할 첫 번째 뭡니까? 잡노동에서 해방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 바로 뭡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편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정보기기는 우리의 경험 세계를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 사회의 제약에서도 벗어나게 해준다. 두 번째, 정보기기의 역할 두 번째는요, 제약에서 벗어나게. 갖가지 제약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미국에 가 있는 아들에게 거는 장거리 전화는 태평양이라는 공간을 초월하게 해주고요. 그것은 배 또는 비행기를 타고 건너가야 할 시간을 초월하게 해준다. 컴퓨터는 수년 걸릴 계산을 그야말로 정광석화의 속도로 해치운다. 또 세계 유명 도서관의 모든 정보를 자기 방의 퍼스널 컴퓨터로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면은 이 1문단이나 2문단 둘 다 자, 정보기기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 사례. 역시 여기도 사례를 제시하고 있죠. 자, TV나 컴퓨터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도 TV와 컴퓨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둘의 장점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다음 볼게요. 텔레비전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제약에서 벗어나게 한다. 텔레비전은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하게 헤쳐놓는다. 가난한 사람들도 텔레비전을 통하여 재벌들의 생활을 볼 수 있다. 또 남자에겐 여자의 신비가 깨지고 여자에겐 남자의 신비가 허물어진다. 이 모든 정보는 텔레비전 이전에는 여러 사회 집단이 각기의 벽 속에 깊이 감추어 두고 있던 것들이다. 또 하나의 개방세가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자, 다에서는요, 뭐 얘기하는 겁니까? 세 번째 문단에서는요, 텔레비전의 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텔레비전의 이점의 핵심 내용은 바로 뭡니까? 제약에서 역시 벗어나는 거예요. 이때의 제약이라는 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개방사회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방사회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TV를 통해서 우리가 부자들의 삶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렇잖아요? 부자들이 어떻게 집에서 어떻게 해놓고 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TV에서 그들의 삶을 보여주고요. 재벌들의 삶, 그 여자들의 삶, 여자들이 화장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 나오라고 약속 시간에 1시간씩 늦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모르고 있었죠, 남자들은. 근데 그런 것들의 이유가 바로 TV 화면 속에서 보이면서 여자들이 준비할 땐 저렇게 오래 걸리는구나 라는 정보를 우리는 알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텔레비전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제약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어떤 개방사회로 가는 역할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텔레비전의 이점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1, 2, 3문단은 다 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볼게요. 이 모든 해방과 개방은 유사의 일에 최초로 엄청나게 풍부한 문화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다. 따라서 풍부한 자아 실현의 가능성을 터놓고 있는 셈이다. 정보 테크놀로지는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지적, 예술적, 도덕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수단과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자, 라문단을 통해서 4문단을 통해서는요, 결국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보 테크놀로지가 어떻다?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정보 테크놀로지의 긍정적 기능에 대해서 4문단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그럼 어떤 문명의 위기도 우리에게 혜택만을 부여하지 않는 것처럼 정보 테크놀로지도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표시할게요. 자, 이제 5문단부터는요, 이 내용이 긍정적이었다면 이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정보 테크놀로지 중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와 있는 텔레비전이 끼치는 영향에서도 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텔레비전에서 접하는 폭력 세모, 실생활에서 폭력 사건을 부채질한다는 걱정은 여러 연구에서 꽤 근거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 두 번째, 가벼운 시청에서 중독적인 시청으로 이어지는 텔레비전 시청은 아이들의 학교 성적, 독서력, 문장력을 떨어뜨리고 덜 성숙된 시청자로 하여금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하고, 자, 광고에 쉽게 영향을 받게 한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TV의 단점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아까 나왔던 3문단의 TV의 이점에서 벗어나서 TV에서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단점의 첫 번째 예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자, 거기 보세요. TV에서의 단점의 첫 번째 예는 바로 뭡니까? 그렇죠? 폭력입니다. 폭력. 폭력성이 노출된다는 겁니다. 폭력성이 노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바로 뭐예요? 중독입니다. 중독. 이 두 가지가 지금 TV에서의 문제점으로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죠. TV를 보면은요, TV 안에 모든 정보가 있어서 되게 좋을 수도 있지만 TV를 통해서 모방하는 것도 엄청나게 큽니다. 개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다음 날이면은 막 와가지고 학교에서 안 하면은 바보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파급력이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한 걱정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TV가 굉장히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 좋게 만들기도 하고 한때는 이제 조폭 영화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예전에 얘기했던 그 친구라는 영화는 800만이 넘는 그 관객을 끌어들인 영화죠, 영화. 근데 그 영화를 40번이나 본 한 친구가 자기 친구를 진짜로 칼로 그 장면대로 찔러 죽이는 사건도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이 바로 TV의 부정적인 기능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첫 번째 TV 단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눠볼게요. 넓은 사고 영역에 걸쳐 본다면 텔레비전 문화가 이론적 사고, 계열적 사고, 심층적 사고, 추상적 개념화의 힘을 둔화시키며 인내와 자제력을 약화시키고 개성까지도 파괴한다는 주장도 있다. 텔레비전의 화면은 생생하긴 하지만 만사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사소하고 말단적인 것에 집착하게 하고 센세이셔널리즘에 빠지게 하는 해악도 범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슈퍼마켓의 진열대와 주유소를 연상하며 정치란 이름 있는 사람들이 큰 건물에 드나드는 일 정도로 여기고 전쟁이란 질비한 시체가 아니면 멀리 흩어지는 폭탄 연기의 이미지로 생각될 뿐이다. 그 앞, 뒤, 밑, 속을 이어가며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지 않는다. 자, 6번째 문단은 그 TV의 단점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TV가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자, TV 단점의 구체적인 내용의 첫 번째가 바로 뭐였습니까? 추상적 개념화의 힘을 둔화시킨다. 심층적 사고를 둔화시킨다. 문화가 이론적 사고, 계열적 사고를 둔화시킨다. 자제력을 약화시킨다. 개성을 파괴시킨다. 한마디로요. 자, TV의 단점은요, 결국 생각을 깊이 있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단면적인 부분만 보게 한다는 거죠. 깊이 있는 사고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만 관찰한다는 겁니다. 즉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구체적인 사례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다 보세요. 컴퓨터의 위해에 관한 주장도 비슷한 논조를 취한다. 비슷한 논조라는 건 TV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컴퓨터의 위해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의 위해라고 했으니까 얘도 TV의 단점을요, 위해라는 말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TV의 위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 대놓고 나와 있잖아요. 자,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는 것은 사고 형태와 수준에 관한 문제다. 컴퓨터는 그것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속도 면에서는 인간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다. 그러나 컴퓨터의 기능은 복잡하긴 하더라도 궁극은 공식에 따라 진행되는 수리적, 논리적인 여러 조작의 직접으로 이루어지는 기능을 말한다. 공식에 따르지 않는 지적, 정신적 기능은 컴퓨터에 있을 수 없다. 심리학에서는 컴퓨터처럼 공식에 따르는 정신 기능을 수렴적 사고라고 하고, 이에 비해 인간이 이뤄내는 종합적 사고를 발산적 사고로 한다. 발산적 사고는 과학, 문학, 예술, 철학 등에서도 아주 중요한 지적 기능이다. 이러한 지능은 컴퓨터에는 없다.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컴퓨터가 죄와 벌 같은 문학작품을 써낼 수 없다. 지나치게 컴퓨터에 의존하거나 중독되는 이러한 발산적 사고의 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자, 컴퓨터의 위해의 가장 큰 핵심 바로 뭡니까? 발산적 사고의 퇴화입니다. 컴퓨터는요, 긍정적인 기능을 합니다. 바로 뭡니까? 바로
복잡한 계산을 해주고요.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 외워야 되는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외우게 해주고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들, 많은 생각들을 해가지고 써내는 것들을 컴퓨터는 하지 못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발산적 사고를 퇴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컴퓨터가 없을 때 제가 어린 시절에는 어떻게 보면 일기 같은 걸 쓸 때도요, 손으로 쓰면서 문장을 쓰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요, 그 문장 하나하나에 제가 생각을 하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틀리면 다시 지우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다 보면은 생각이라는 걸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글에 힘이 생기게 되는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컴퓨터를 쓰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하고 막 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런 생각의 수준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글로 손으로 직접 쓰는 것과 타자 치는 것은 또 엄연히 다른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 컴퓨터라는 것은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많이 쓰게 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 발산적 사고를 좀 많이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컴퓨터의 혁신, 발전이 하도 빨라서 컴퓨터 사용자는 내일의 진보는 믿으면서도 어제로 향하는 역사 감각은 무뎌진다. 말하자면 시간의 섬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자, 여기가 1, 여기가 두 번째라면은 바로 자, 비유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시간의 섬에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역사 감각이 묻어진다는 건 바로 뭡니까? 과거의 어떤 발전적인 형태, 과거의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것들, 현재의 이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안에 갇혀서만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컴퓨터의 위해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그걸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보면은 정보기기가 우리의 어떤 그 잡스러운 노동에서 해방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 제약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정보기기의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TV는요, 굉장히 어떤 제약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개방사회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정보 테크놀로지의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왜? TV나 컴퓨터는 각각의 위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TV의 위해, 폭력성과 중독, 또 생각을 깊이 있게 하지 못하게 하고요,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라고 믿는 이런 단점이 생기고요. 컴퓨터 역시 발산적 사고를 퇴화시키고 그 다음에 시간의 섬에서 살게 만드는 단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서요, 정보사회에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유익한 점도 있지만 분명히 해로운 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 글의 글쓴이는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글이 있습니다. 건축과 동양정신.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 실려있던 글인데요. 볼게요. 현대인에게 미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은 인류 문화의 존속 여부와 직접 관련된 문제이므로 왜 이것이 건축에서도 문제가 되어야 하느냐고 새삼스럽게 논할 필요가 없다.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환경 문제에 관하여 책임감 있는 건축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생활 공간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건축이 어떻게 하면 자연환경의 균형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느냐를 문제 삼아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 인간이 필요로 하는 생활 공간을 계획하고 해서 밑에 세 줄 쫙 표시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요, 환경의 균형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 건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 이제 밑에 써져 있으니까 고 선생님이 필기를 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써놔 보세요. 그래서 환경 문제를 고려한 건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공간 개념을 환경 문제와 결부시켜 생각하면 어떤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을까? 자, 묻고 답하는 문답 형식입니다. 자, 건축 행위라는 것은 자연환경을 인간의 생활환경으로 고쳐가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표시.
건축 행위는 자연환경을 인간의 생활환경으로서 고쳐가는 행위. 자, 물질 문명의 발달은 계속 더 자극적인 건축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도 사실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더 크고 화려한 건축물을 요구해 오는 사람에게 건축은 아무 거리낌 없이 건축 행위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팽창 위주의 건축 행위가 무제한 계속될 수 없다는 사실에 부딪히게 되었다. 인간의 요구 조건만이 아니라 자연의 필요 조건도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다. 새로운 공간 설계를 원하는 고객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의 건축 행위가 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느냐도 생각해야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부정적 결과가 야기되는지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표시 네거티비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네거티비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정적 측면도 고려해보는 사고방식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자, 네거티비즘의 어떤 사고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건축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 환경에 분명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죠. 건축이라는 것이 무조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크고 넓게 지으려고만 했습니다. 그 다닥다닥 붙여갖고 짓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아파트의 모습들은 다 뭘 강조합니까? 친환경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뭐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를 강조하고요. 한마디로 인간의 어떤 요구는 다시 자연과 어울리는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의 트렌드도 이제는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죠. 예전과는 달리 이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들이 한창 인기를 끌었는데요. 거기에 또 이제 단점이 있는 거죠. 그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들은 이제 이사를 할 때 되게 불편함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의 아파트들은 주차장이 없대 큰 통로의 길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고쳐나가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건축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로 갑니다. 네거티비즘은 결코 건축 행위를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다. 표시할게요. 그러니까 네거티비즘에 대한 오해입니다. 건축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건축 행위를 할 때, 자 보세요. 적극적으로 건축 행위를 하되 긍정적인 면과 밝은 면 또는 건축주의 요청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건축 설계에서 제외되기 쉬운 중요한 측면이나 인간 중심적인 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자는 것이 네거티비즘의 뜻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의 건축 행위가 전제하고 있는 기본 가치관에 관한 문제가 된다. 네거티비즘은 하나의 건축 사상 내지는 건축 철학적 입장이다. 네거티비즘이 시사하는 공간 개념들은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의 한계성에 관한 것, 둘째는 공간의 이용으로, 셋째는 공간 설계에서 공간의 기능과 양식 또는 형태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네거티비즘이 시사하는 공간의 개념을 세 가지로 나누고요. 그것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해 갈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뒤의 내용은 뭐가 전개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네거티비즘이 시사하는 공간의 개념 세 가지 측면을 얘기했으니까 하나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것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써놓는다면 독자들은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거는 올바른 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뒷부분이 이제 생략되어 있는 글이니까요. 그 글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우리가 추측은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설명문에 일단은 구체적인 하나의 작품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본 것이고요. 설명문에서 핵심은 바로 뭐였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필기했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바로 뭡니까?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정보입니다. 그 정보를 파악하고요. 그 정보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가는지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 고려한다면은 설명문은 크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지문들도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고민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해 나갈 것인데, 다음 시간에 일단은 논설문 들어갑니다. 그 논설문에서도 어떠한 게 특징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잘 정리하면서 우리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